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다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이 알고 보면 좀 이렇게 여러 분야에 이렇게 접목되는 과목이거든요. 영양사에서도 나오고 위생사나 식품산업기사나 식품기사에도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공부를 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의 식품위생과 식품위생직을 위한 식품위생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양사나 위생사에서 공부했던 내용의 식품위생의 범위가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면은요, 식품위생직을 위한 식품위생은 훨씬 더 광범위한 분야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이 있고 법규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규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 따로 있고 곤충학이 따로 있는데 우리 위생곤충도 일부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훨씬 공부해야 될 범위가 훨씬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범위나 이런 쪽으로는 식품기사, 산업기사하고 좀 더 비슷한 점들이 더 많은데 방향성은 완전히 좀 달라요. 그래서 식품위생직을 위한 식품위생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사나 위생사 정도의 공부를 가지고는 이 식품위생직을 준비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식품기사나 산업기사는 방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식품위생직만을 위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따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이 이제 좀 공부할 때 어떤 방향을 봐야 되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제가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쉬운 문제도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을 찾아라. 이거는 뭐 영양사나 위생사 같은 되게 간단한 시험 문제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잖아요. 근데 보기는 또 다릅니다. 보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양사나 위생사에서 들어보지 않았던 분선충이 답으로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돼지고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을 찾아라. 문제는 단순해요. 근데 보기가 학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학명을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게요, 훨씬 넓고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간혹은요, 되게 구석구석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뭐 설마 이런 것도 나오겠어? 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갔던, 그냥 이름만 알고 갔던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딱 중요한 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 뭐 식중독 같은 그런 전반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들도 공부해야 되지만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이 되게 어렵고 그런 과목은 아니지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되게 힘든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셨던 것보다 아마 나중에 공부하고 나오면 뭐 이렇게 식품위생의 범위가 넓어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고요. 이걸 나중에 가서 한 번에 공부하려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되게 양이 많은 게 또 식품위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진도를 나갈 때마다 조금씩 복습해 두셔야 되고요. 주요 내용 파악해 두실 필요가 꼭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게 문제가 또 크게 이제 우리가 보면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제한 경쟁이 있고요. 이거는 뭐 도별로 이제 시험을 봐요. 그래서 도별로 이렇게 제한 경쟁 시험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별로 뭐가 틀리냐면 시험 보는 과목이 틀려요. 근데 어떻게 됐든 식품위생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그 교육청에서 보는 공개 경쟁 시험이 있죠. 뭐 이 공개 경쟁이라고 해도 이제 뭐 다 이제 그 과목 수만 좀 늘어나고 뭐 국어, 국사, 영어 시험을 본다는 거는 똑같지만 어떻게 됐든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은 공개가 되지를 않아요. 제한 경쟁에서도 공개 경쟁에서도 이렇게 공개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이전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지라는 거는요,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경기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갔었기 때문에 한 10년치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다 이렇게 나왔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간혹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업을 들으신 학생들이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라고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답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들은 항상 특이한 문제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파악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책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설마 나오겠어? 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이 돼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게 기본적인 이런 서점이 나와 있는 이론서에도 없는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론서에 있는 내용만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선 기본적인 건 이제 그 일반적인 내용들도 출제가 되지만 거기에다가 간혹 시사적인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렇게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데에서도 또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일일이 찾아보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시사적인 것도 간혹 나온다. 간혹 나오는 거예요. 매번 나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사적인 게 나온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이번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올까요? 계속 아니요. 보통 이런 시사적인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다든지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돼서 누가 사망을 했다든지 이렇게 좀 큰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되게 이렇게 아주 작은 일들까지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몇 년 전에 그 중국의 그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되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어요. 그 원료를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수입해서 그걸 과자 만드는데 막 많은 데 썼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경우, 이런 경우가 간혹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은 웬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최근에 경기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혹 이제 구석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보기를 좀 보지 않았던 것들이 나오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다음에 또 타 지역은 또 틀려요. 되게 구체적인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벤조피렌 같은 경우는 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벤조피렌이 발암성 물질이다. 보통 여기까지 공부를 해요.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얘가 발암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는데 작년 시험 문제 저쪽 그 경상도 쪽에 보기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벤조피렌이 발암성을 일으키는데 그 발암성이 DNA라든지 단백질 같은 거대 분자들과 결합을 해서 발암성을 암을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문장이 맞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냐? 보통 책에는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책에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따로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문장인데 자료를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수업을 통해서 설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아주 깊이 있는 것까지 두루두루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광범위하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시험 과목이 2과목밖에 안 되잖아요. 한 문제도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맞추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폭 넓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게 식중독이니까 식중독만 공부해야지 그거 가지고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요한 내용만 공부해야지 그러면 반드시 2문제 정도는 놓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문제 정도는 반드시 놓칠 수. 그래요. 가장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양사, 위생사 수준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보면 4-5문제를 놓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공부를 했어 라고 하면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정말 폭넓게 공부하지 않게 되면은요, 한두 문제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대비가 될 수 있게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것을 상정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향성 그거예요. 그러니까 폭 넓게 공부하는 게 목적이에요. 폭 넓게. 자, 그래서 우선 폭 넓게 공부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리 목차 잠깐 보실래요? 목차는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식품위생의 개념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위생의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위해가 될 만한 인자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죠. 미생물, 식중독, 감염병, 기생충, 위생해충. 근데 우리가요, 식품위생이라는 건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도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위해가 될 만한 요소인 위해가 될 만한 요소를 검사하는 위생 검사도 하고요. 해석,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식품 이런 것까지 하는데 위에 분석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위에 분석, 위에 평가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는 문제 시험의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조금 요 1, 2년 사이에 위에 분석, 위에 평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위에 분석, 위에 평가를 별로 이렇게 다뤄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최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식품 영업소 위생 관리까지 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폭넓게 공부해야 되는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1년에 뽑는 학생, 이 식품위생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한 경쟁 따로, 그 다음에 교육청 시험 문제 따로, 이렇게 대비반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폭넓게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어떨 적에는요, 겹칠 때도 있어요. 간혹 한두 문제가 겹칠 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교육청에서 뽑는 식품위생직이니까 학교급식법이 나오겠지라고 착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만 그 학교급식법까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학교급식법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학교급식법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폭넓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설명을 한번 간단히 드리면요. 수업은 우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이제 기본 이론을 나가요. 근데 여러분 기본 이론 나갈 때 보면은 용어, 아주 되게 간단한 용어 설명도 해요. 아포가 뭔지. 그러니까 세균에 여러분 아포라는 말도 들어보고 영양세포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그게 다 세균을 지칭하는 건데요. 의외로 이게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나중에 식중독 가면요 엄청 헷갈려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요 딱 한 번밖에 설명을 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설명을 드릴 때 잘 정립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기본부터 시작을 해서 심화학습까지 같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심화까지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복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료가 하나 나가지 않았어요? 참고 자료라고? 여러분 참고 자료의 활용법은요 수업 시간에도 활용을 해요. 근데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다 다루지 않아요.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필요한 내용 일부만. 그래서 발췌해서 그 내용을 공부를 해요. 그럼 이 참고 자료를 그러면 나눠둘 이유가 있겠죠. 한번 보시라고요. 읽어두시라고요. 그래서 이 참고 자료는 나중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꼭 읽어두셔야 돼요. 읽기 꼭 읽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했던 내용을 이제 내용도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내용들도 한번 읽어가지고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꼭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우리가 이제 이 이론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지만 또 기본 이론서가 또 뭐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기본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전공 책들 있잖아요. 식품 위생과 관련된 전공 책들. 이게 다 파트마다요. 되게 잘 나와 있는 파트가 있는가 하면 아예 빠진 부분이 있다거나 되게 식중독은 되게 잘 나왔는데 살균 소독 파트가 빠졌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허다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정말 빽빽하게 내용이 구성이 되려면 책 두께가 엄청 두꺼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두께의 책이 없다는 것은요. 어느 부분은 되게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설명이 되게 간단히 하고 넘어간 것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려면은요. 책을 되게 여러 권 갖춰놓고 여기 이 책에선 요 파트를 보고 저 책에선 저 파트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서는 그냥 가장 최근의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거는 이게 식품위생에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법규가 바뀌면서 그 내용상의 내용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개정이 된 만약에 이 보고 싶으면 가장 최근의 것을 공부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참고에서 기본 이론서 같은 경우 만약에 보실 거면 가장 최근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공부 다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서에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기본 이론서 보면은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로 해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읽어두는 정도로 복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정리하시려고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수업하고 그다음에 항상 강조하는 게 복습인데요. 복습할 때 처음 이런 참고 자료나 기본 자료 같은 경우, 기본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읽어두는 정도로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복습은 우리 수업에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본 이론서긴 하지만 문제도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근데 문제 보면은 유사기출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넣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기를 바꿨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것들이거든요. 보기가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2017년, 2015년에 비슷하게 나왔던 문제를 합쳐서 보기를 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모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 거의 나왔던 것들이랑 흡사해요. 그래서 그런 유사기출 문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문제는 다뤄드리지 않습니다. 예, 문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이론만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활용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공부하시고 집에 가셔서 복습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웬만한 건 다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습할 기회를 또 한 번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자료가 2개 나가요. 수업 시간에 활용할 참고 자료 말고요. 또 하나 뭐가 나갈 거냐면 복습 자료가 복습 프린트물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복습 프린트물은요. 조금 일찍 오셔서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습 프린트물은요. 가로넣기 문제와 OX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될 단어 이런 것들은 가로넣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시험 문제가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찾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찾으려면 이제 OX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OX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을 한 번 더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수업 들었죠? 집에 가셔서 복습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프린트물을 또 통해서 또 복습을 해요. 그럼 이게요. 계속적인 반복을 학습을 하면은 아무래도 반복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 복습 프린트물 지금 안 풀고 나중에 다 모아놨다가 내가 혼자 해야지? 안 해요. 나중에 답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 따로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통해서만 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먼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요. 문제가 한 40에서 50문제 사이예요. 문제가 꽤 되죠. 그래서 좀 일찍 오셔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적엔 절대 책을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푸시는 거죠.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아는지 확인할 수 있게 여러분 실력으로 풀고 수업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문제풀이도 하고 모의고사형 문제풀이도 하겠지만요. 우선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건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론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고는요. 나중에 문제 풀면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거든요. 다 그게 비슷비슷하게 느껴져요. 나중에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뭔가 되게 공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한 번에 되진 않지만 복습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여러 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것들로 확실히 이론을 정립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거 확인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꼭 복습은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나눠드린 복습 프린트물 요거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제일 먼저 식품위생의 개요 및 법규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최소한 한 문제 정도는 요즘은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 나오기도 하지만 많게는 2문제까지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기도도 작년에 여기서 한 문제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우리 한두 문제 나오는데 이거 꼭 봐야 돼? 봐야 돼요. 한 문제로도 우린 아쉽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요, 식품위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잡고요. 그 다음 식품위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규.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과 관련된 법규가 되게 많아요. 의외로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들 위주로 해서 제가 묶어놨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식품위생의 개념 잡기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정의인데요. 그럼 정의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죠? 은근히 시험 문제 꽤 나왔습니다. 은근히. 자, 그래서 우선 식품위생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두시는데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 요거 하나 하고요. WHO의 정의, 요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선 우리나라 법에 나와 있는 정의에서는 대상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식품위생의 대상, 이게 바로 식품위생의 범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식품위생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보니까 식품위생의 대상은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몇 번이나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몇 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예를 들어서 2007년에 나왔는데 2014년에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당연히 나왔죠. 자, 그래서 항상 문제는 비슷해요. 다음 중 식품위생과 무관한 것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의 범위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항상 물어보는 건 비슷한데 뭐만 달라질까요? 보기만 좀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대상을. 그 다음에 WHO에서의 정의도 한번 봐주실까요? 자,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정의가 첫 번째 먼저 나와 있어요. 거기 보세요. 식품의 생육. 그러니까 우리 채소 이런 애들은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 내지는 재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WHO의 정의니까 이거 원래 뭐로 되어 있었을까요? 영어로 되어 있었죠. 이게 영어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됐잖아요. 번역을 하면서 1번, 2번 두 가지 형태가 나온 거예요. 주로 많이 쓰는 게 1번 내지 2번인데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주로 많이 하는 건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에서는 1번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 누가 먹을까요? 사람이 먹겠죠. 인간에게 섭취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완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정의예요. 근데 이걸 번역할 때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밑에 거 보세요. 식품의 사육.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 같은 이런 애들은 생육, 재배를 한다 그러지만 또 우리 닭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사육한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사육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식품의 사육, 생산, 제조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안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 및 방법을 의미한다.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죠. 여기는 지금 안전성하고 뭐만 나와 있어요? 건전성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왜냐면 완전성과 건전성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요.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거의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완전성, 사람에게 이렇게 먹었을 때 좋은 거, 그 다음에 건전성, 좋은 상태의 식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요. 두 개의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성과 건전성을 그냥 건전성 하나로 묶어버리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오든 두 번째가 나오든 둘 다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문제예요. 영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책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다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거와 관련해서는 이거 가로놓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가로놓기.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뭘까요? 처음부터 마지막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요. 자, 그래서 생육.
죄송해요.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마지막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그 다음 단어들. 안전성, 완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로넣기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경기도 문제에서 보기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틀린 것 같지만 맞는 문장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의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은근히 요 시험 문제가 꽤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목적 나와 있죠. 식품위생의 목적.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보기로 나와요. 되게 설마 이런 것도 나와요. 보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단독 문제로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보기로는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자, 보세요. 자, 이 식품위생법에 의하면은요. 식품위생법 제1조에 식품위생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식품위생의 목적은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뭘까요? 위해를 방지하는 거예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것 때문에 간혹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식품위생의 범위에 절대 영양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항상 강조를 해요. 영양은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루는 것 자체가 틀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기 목적에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착각을 하세요. 이 식품 영양을 개선하는 것도 식품 위생에 해당이 된다. 범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그 앞에 단어가 더 중요한 거죠. 위해를 방지해서 질적으로 향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골고루 식품 영양소가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요, 양적으로 만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중금속이라든지 방사능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영양적으로는 만족을 시켜줄 수 있지만 그걸 사람이 먹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양의 어떤 개선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위해가 될 만한 걸 방지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양을 개선하는 거는 절대 위생의 범위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 목적이 이 말이 나와 있다고 해서 절대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위생행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영양을 개선하고 향상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에 그 말이 나와 있으니까. 목적에서 나와 있던 건 그 영양의 질적 향상은 위해를 방지해서 질적으로 향상한다는 의미라는 거. 영양을 개선하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영양을 개선하는 건 절대 식품위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위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정확하게 구별해 두세요. 자, 그래서 목적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식품위생의 범위인데요. 여태까지 뭐 식품위생의 범위까지 우리가 뭐 공부하는 게 다 식품위생의 범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의 범위에서 굳이 얘기를 안 했는데 작년에 시험 문제 보기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식품위생은 거기 크게 식중독이라는 명칭과 감염병 등과 같은 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협소한 의미에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식품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과 그 다음에 뭐로 분류할 수 있냐면 감염병으로 식중독하고요. 감염병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은 이런 식중독하고 감염병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건 협소한 의미에서 광범위하게는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협소한 의미로는 이렇게 간단히 나눌 수가 있다. 자, 식중독 우리가 알고 있는 식중독들, 우리가 세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 화학 물질에 의한 것들. 또 내지는 자연독에 의한 거, 그다음에 곰팡이 독에 의한 거,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에 의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식중독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됐죠. 그다음에 여러분 감염병들이 있는데 이 감염병하고 식중독하고 이렇게 또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식품으로 인해서 매개될 수도 있으면서 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전파가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들. 우리가 주로 경구 감염병이라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식품보다는 이제 인축공통이라든지 인축공통 감염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곤충이 매개하는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범위를 이렇게 규정하는 거 이거와 관련된 게 보기로 슬쩍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근데 이렇게 딱 봐도 이게 식품위생의 다가 아니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보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인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죠. 자, 그래서 뭐 협소한 의미로 봤을 적에는 이렇게 식중독과 감염병, 식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과 관련된 거, 식품과 관련된 위생이니까 협소한 의미에서 보면은 식중독과 크게 감염병으로도 나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더 넓게 얘기를 하면 뭐 기생충도 있고 위생해충도 있고 식품 첨가물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일단 위생동물이나 유전자 변형식품, 방사성 물질 등 여러 가지가 다 여기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식품위생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협소하게 간단하게 나누면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더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도 계속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요, 식품위생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식품에 위해가 될 만한 요인을 방지를 해서요, 식품의 안전성, 완전성, 건전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럼 식품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에는 뭐가 있느냐, 요걸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식품의 위해 요인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거예요. 생성 요인별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식품의 위해 요인을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위해 요인을 생성 요인별로 해서 어떻게 이게 이회 요인이 생성이 되었느냐, 요거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눴을 때 내인성,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각각의 개념을 잡아두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해 두셔야 돼요. 실제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그럼 내인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에 있어요. 식품 자체에. 자, 그래서 식품 자체에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경우. 여러분, 왜 천연식품 무조건 좋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천연식품에도 독성분은 들어있을 수가 있죠. 독버섯의 독성분이요. 보고독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원래 식품이 갖고 있는 뭐예요? 독성분이죠. 이런 경우. 자, 그 다음에 원래 식품이 들어있는 건 아닌데 외부에서 말 그대로 유입된 경우, 혼입된 경우, 오염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온 경우가 외인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다수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외인성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유기성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중간에 만들어지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만들어지는 경우. 자,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조리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생성되는 유해 물질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유기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정 중에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은요, 유기성 위해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밑에 표에 보면은요, 구체적인 종류들이 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실래요? 내인성의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연독들 있죠?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독버섯의 독성분들, 보고의 독성분들, 이런 독성분들. 그럼 솔라닌 하면 뭐예요?
감자의 싹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죠. 아미그달린 그러면 청매, 덜 익은 매실에 들어있는 독성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동물성 자연독은 뭐 보고독, 조개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조개독들도 뒤에 가서 식중독에서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생리작용을 방해하는 물질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변이원성 물질, 뭐 항비타민성, 비타민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하는 항비타민성 물질, 항갑상성 물질 이런 것들도 있는데 특이하게 거기 마지막에 식이성 알레르겐이라고 되어 있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에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 그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도 원래 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의 성분들이죠. 보통 단백질인 경우가 제일 많긴 하지만 자, 그런 식이성 알레르겐 이런 것들이 내인성 위해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네, 외인성은요,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균들, 곰팡이, 기생충, 뭐 이런 것들,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것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걸 뭐 대표적인 게 유해 첨가물들이죠. 그 다음에 의도적이진 않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잔류 농약, 방사성 물질들, 환경오염 물질이라든지 기구, 용기에서 용출되는 물질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가공하는 과정 중에 과오로 들어가는 물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PCB, 비소. 그래서 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뒤에 가서 공부할 거지만 3분의 간장에 들어가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PCB, 미각류 사건이었죠. 일본에서 있었던 미각류 사건의 그 원인 물질이었죠. 자,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다수는 외인성에 들어간다. 오염되는 것들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유기성이 이제 특이한데요. 유기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요, 가열하는 과정 중에, 조리하는 과정 중에, 뭔가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거든요. 자, 그래서 물리적인 생성 물질, 그래서 가열 유지, 산화 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름이 산화가 되면은요, 과산화물 같은 것들이 생성이 돼요. 화산물. 그래서 원래 신선한 기름에는 과산화물이 들어있지 않지만 유지가 산화가 되면은 이런 과산화물 같은 물질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산소와 접촉만 해도, 가열만 해도 이런 산화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과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뭐 거기에 뭐 대표적으로 조리 과정 중에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분해돼서 열분해로 발생하는 헤테고리 아민유라든지. 그럼 헤테고리 아민유라는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이게 다른 뭐 영양사, 유해산화 뭐 이런 다른 데에서는 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식품위생에 흔하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 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환방향족 아민유라고도 해요. 흔하게 이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미노산이 열분해로 만들어지는 헤테고리 아민유. 돌연변이원성 물질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많이 또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음식이 탔을 때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벤조피렌이요. 탄 음식에서, 훈제 식품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단백질 같은 이런 육류나 이런 것들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탄수화물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도요. 신경 독소 물질이 생성이 돼요. 아크릴아마이드. 그래서 우리 특히 감자칩 같은 데에서 되게 많이 생성이 돼요. 이런 아크릴아마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심지어 수돗물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수돗물 우리가 수돗물 기본적으로 뭐 하냐면 소독 과정을 꼭 거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을 염소 소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도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트리알로 메탄. 자, 트리알로 메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요, 과실주 만들 때, 과일을 가지고 알코올 발효를 할 때 생성이 되는 유해 물질도 있어요. 시신경의 장애를 일으키는 메탄올. 그 다음에 여러분, 발효식품에도 발암성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 아세요? 이
발효식품, 김치라든지 뭐 치즈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주류 같은 것들을 제조할 때 생성이 되는 에틸 카바메이트. 그래서 이거는요 모든 걸 다 얘기한 게 아니라 일부의 것만 얘기했어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심지어 이거는요 점점점 가짓수가 늘어나요. 예전에는 뭐 이런 에틸 카바메이트 이런 애들을 이름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점점 공부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뭐 이렇게 가공하는 것들이 좀 그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서 유해 물질이 또 생성되는 것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거나 조리하거나 가공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대표적인 물질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다음 중 내인성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다음 중 유기성 유해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분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요 이제 나중에 식중독 가서 공부를 하고 나면 더 손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대다수의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식중독에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화학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 중에 노르말 니트로스 화합물, 요거 예를 하나 안 들었네요. 요 니트로스 화합물의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면은요 니트로사민이에요. 니트로사민. 얘도 단독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좀 보기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우리 그 햄이죠, 햄을 제조할 때 생성이 되는 발암성 물질이에요. 햄 만들 때 우리 발색제 넣거든요. 그 발색제하고 식품 중에 아민이 만나서요 발암성의 니트로사민이 생성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조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의 요인까지 보면은요, 어느 정도 개념 잡기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의, 개념, 목적, 이 식품위생의 범위가 어디냐, 어디까지냐,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위생의 목적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 위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구분해 놓는 것까지가 개념 잡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냐면요, 행정과 법규가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식품위생 행정부터 들어가는데요. 식품위생 행정의 시책 내지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와요. 최근에도 한번 나왔어요. 다음 중 식품위생의 범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식품위생 행정의 범위 한번 쭉 보세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의 성분 규격, 그 다음에 제조 기준이라든지 사용 기준, 규격을 설정하는 거. 그럼 우리가 왜 아까 식품위생의 대상이 우리나라 법규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대상이다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을 보다 보면 이 말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많이 보실 거예요. 식품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식품 등. 이거 뭐가 생략이 된 걸까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되게 많은데 그 뒤에 생략이 된 게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요게 생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지정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 표시제도, 그 다음에 식품위생 감시, 식중독과 관련된 사항, 식품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위생교육 실시, 그 다음에 식품 취급시설의 기준 내 제정 및 그 다음에 영업허가, 신고, 등록제도, 그 다음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식품회수제도, 그 다음에 해성, 잔류농약이라든지 항균물질의 잔류 기준 등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조리사, 영양사 제도를 실시하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왜 식품위생직이 영양사 자격증이나 위생사 자격증이나 식품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취직한 사람이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식품위생행정에는 위생사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생사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생행정에는 위생사 제도는 포함되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식품위생행정에는 조리사, 영양사 제도만 포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품위생행정의 범위 확인해 두세요. 아, 이게 식품위생행정의 범위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인거 아닌 거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 인거 아닌 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기구가 나와요. 식품위생행정을 하는 기구들. 그래서 그 표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요. 그 표가 몇 번 나왔어요. 충청도 시험 문제에서 나오고 교육청 시험 문제에서 나오고 먼저는 충청도에서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이게요. 문제가 보기만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같이 돌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나왔던 문제도 주의 깊게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세요. 법규와 소관부처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농산, 수산과 관련된 법은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있는데요. 이건 소관부처가 3개나 돼요. 농산물과 수산물이죠. 그래서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해당이 되고요. 품질을 관리하는 거니까 식약처 이렇게 해서 3군데 부처예요. 자, 그 다음에 축산과 관련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있는데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옛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식약처로. 자, 그래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약처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와 관련된 건 양곡관리법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먹는 샘물, 물과 관련된 건 다 환경부처로 바뀐 거 아시죠? 원래부터 환경부였기 때문에 했지만, 자, 먹는 샘물은요, 먹는물관리법, 환경부입니다. 그 다음에 주류는 주세법이 있는데요. 이 주세법은 기획재정부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소금산업진흥법이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예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이요. 이건 교육부겠죠. 이거는 학교급식 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소관부처 연결하는 거 있죠. 이게 예전에 이게 이제 한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소관부처와 관련 법률은 같이 연결해서 확인해 두시고요. 이런 식품위생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중앙기구와 하나는 지방기구겠죠. 그러면 중앙기구는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건 식약처입니다. 식약처.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가 대표였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식품위생과 관련된 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 정부 때부터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가지고 처로 바뀌었죠. 처로 승격을 하면서요. 대표가 되는 중앙기구는 식약처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중앙기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걸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 바로 식약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약처와 관련된 주요 관련 법령들이 쭉 나와 있죠. 법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뭐 시행령, 시행규칙도 있고 고시도 있고 하니까 되게 관련 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니까 조직도 나와 있잖아요. 뭐 이거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조직도 보면은 처장 밑에 뭐 차장 있고 뭐 여러 가지 국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건 아무래도 식품안전정책국이겠죠. 그 식품안전정책국을 보면은 5개로 또 과가 나눠져요. 그쵸? 5개의 과로 나눠지는데 맨 밑에 주류안전정책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류안전정책과는 말 그대로 주류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겠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말 그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죠. 이제 나머지 3개의 과가 뭘 하느냐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옆에 나와 있어요. 10페이지 보니까 식품안전정책과는요. 식품위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거의 위생, 안전관리의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총괄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 뭔가를 총괄 조정하는 것은 여기 담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을 개정하는 거,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기서요. 그 다음에 영업을 허가하고 신고하고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식품 등에 대한 기준 규격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총괄하는 것도 여기에 업무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게 식품안전정책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식품위생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해요. 7번에 보니까. 식품위생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은 식품위생이나 안전 관련 공무원 교육도 여기서 담당을 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식품안전정책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면 관리과 나오거든요. 안전관리과, 식품안전관리과. 예전에 그냥 식품관리과라 그랬는데 안전이 더 붙었어요. 식품안전관리과. 그럼 여기서 하는 게 뭐냐? 아까 거기 전체적인 걸 총괄 조정했잖아요. 우리가 식품과 이렇게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은요, 밖에 나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는 것들은 주로 뭐냐면 1번 보세요. 식품과 관련된 영업의 지도 단속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하지는 않지만 그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품을 수거하고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단속해야 되는 거, 실제 단속하는 게 아니라 단속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실제적으로 나가서 하는 사람, 지도 단속하는 사람이 누군지 나와요. 그걸 총괄 조정하는 게 식품안전관리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도 단속하고, 뭐 이런 감시 업무하고, 이런 지도하고 단속하는 거, 감독하는 거, 이런 것들은 16번 해보실래요? 식품위생감시원이에요. 그래서 식약처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하고 교육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식품안전관리과는요, 실제 나가서 지도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계획하고 총괄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하고 교육하는 게 바로 여기에 담당하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식품안전표시 인증과 보세요. 자, 식품안전표시 인증과는요, 해썹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간단하게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를 이게 되게 자세하게 막 주구장창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구분해 두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식품 안전표시 인증과는 해썹제도, 해썹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담당한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좀 전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라는 게 나오지 않았어요? 식품안전정책과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기 체크포인트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라는 게 나와 있죠. 이거 예전에 90년대에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한번 보실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기구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기구가 되는 게 바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자문을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문기구가 되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요, 100인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심의하느냐? 심의사항들 한번 보세요. 식중독 방지에 관련된 사항, 농약이나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잔류 농약에 기준을 세울 때도요,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품 등의 기준이나 규격에 관한 사항,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하는 거, 이게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두시면 돼요. 왜냐면 뒤에 가서도 한두 번씩 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방기구는 뻔해요. 일선에 있는 일선에서 식품위생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거는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구청. 그 다음에 시군구의 위생관계 부서요. 그러니까 식품위생직 공무원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일할 곳이 바로 여기예요. 보통 이제 구청이라든지 시군구의 그런 위생관계 부서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약처에서 모든 걸 다 담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6개의 지방청을 둬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식품위생 행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있지요. 자, 그래서 지방기구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기구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나왔던 게 관련 부처와 그 관련 법률과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옛날에 보건복지부가 있을 때 그 90년대엔 보건복지부 그 과들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건복지부는 없어졌잖아요. 이제 이쪽 그 위생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쪽 문제는 전혀 나오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식약처 같은 경우에도 그 과들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문제가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나 높아심에 이렇게 좀 그 식품위생과 관련된 주요 과들을 가르쳐 드렸고요. 업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관리과라든 건 지도 단속과 관련된 거를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총괄을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그다음에 식품 등에 관련된 전반적인 위생에 대한 걸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는 것은 안전정책과였죠. 그다음에 식품안전표시 인증과는 뭐에 관련된 거예요? 해썹과 관련된 거.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 구분하는 정도만 해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정기구와 관련해서는 아까 거기 나와 있던 표 좀 이렇게 확인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구를 봤으면 행정제도를 봐야 되는데요. 식품위생과 관련된 행정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게 이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쉬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